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 사연자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좋은 일로 사연을 보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 사연 보내시는 분들 사정이야. 뭐 다들 비슷하지 않으시겠어요? 남들에게 못할 말이나 마음에 담아둔 얘기들을 익명으로 보내시는 거겠죠. 저 역시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겪은 일이 너무 기막혀 어디다 털어놓곤 싶지만 좋은 일이 아니니 주변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남들에게 말 못할 기구한 사연이 있는 저는 작은 사업체들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베이커리 카페와 무인 가게,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들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고 있네요. 어쩌다 보니 돈 버는 데에 재미를 붙여서 업장을 여러 개 관리하게 됐는데, 덕분에 직장 다니던 시절보다는 훨씬 잘 벌지만 그만큼 바쁘기도 하네요. 원래 회사 다니던 제가 사업을 하게 됐던 것도 다 사정이 있어요. 바로 전 남편과의 이혼 때문이었죠.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며 이혼을 하면서 제가 퇴사까지 하게 됐거든요. 전 남편에게 뒤통수를 거하게 맞은 저는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힘들어했습니다. 피해자는 난데 왜 내가 더 힘들어야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저는 한동안 두문불출하며 퇴사까지 하게 됐죠. 그러다 생각이 바뀌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자 싶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네요. 바쁘게 살다 보니 이혼의 아픔도 잊어져 가고 혼자라서 외로움도 사라져서 좋았거든요. 무엇보다 직장 다닐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 여유도 생겼고 말이에요. 그렇게 돈 잘 벌고 내 몸 하나 건사하며 잘 살고 있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람난 전 남편 때문에 인생에 남자는 다시 없을 줄 알았던 제가 두 번째 사랑을 만나게 됐던 거죠. 사업자 모임에서 만나게 된 현성 씨는 첫인상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뿔테 안경 너머로 축 처진 눈이 마치 강아지처럼 순하고 착해 보였거든요. 거기다 성격 또한 생긴 것처럼 선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모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사람들의 신임을 얻어 주변에서도 인기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어린 시절 이민을 떠난 부모님을 따라 해외에서 자라서 그런지 생각하는 것도 남다르고 견문도 넓어 보였어요. 그리고 보통 한국 남자들과 달리 꽉 막힌 부분 없이 유쾌하고 즐거운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모임 안에서도 현성 씨에게 관심을 가진 여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 역시 사람 좋고 매력적인 현성 씨에게 호감은 갔지만 연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현성 씨가 먼저 제게 마음을 보여왔어요. 저 아름 씨한테 관심 있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말 아니고 정말 고민하고 용기 내서 하는 말이에요. 아름 씨, 저랑 한번 만나보실래요? 예? 현성 씨 같은 사람이 저를 왜요? 저는 남편이랑 이혼하고 돌싱에다가 대단히 예쁘지도 않고 매력적인 사람도 아닌데요. 돌싱인 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 역시 결혼 경험은 있어요. 그리고 아름 씨가 얼마나 매력적인데요. 저 아름 씨 정말 좋아해요. 고백에 기쁘기도 했지만 처음엔 내 주제 무슨 연예인인가 싶어 그 마음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성 씨가 워낙 좋은 사람이다 보니 저도 매몰차게 대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럴수록 현성 씨는 제게 점점 다가왔고 저도 내심 외로웠던 건지 자꾸만 저를 챙겨주는 현성 씨에게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외면에도 저를 바라보는 현성 씨의 진심을 깨달으며 저는 현성 씨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현성 씨가 먼저 제게 용기를 내줬기에 그 마음을 계속 모른 척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사실 현성 씨는 이혼한 저보다도 상처가 큰 사람이었어요. 전처가 결혼하고 1년 만에 세상을 떠나 일찍이 사별을 하며 그 후로 오랫동안 외롭게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하루빨리 재혼하길 바라셨지만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평생 혼자 살 작정으로 한국에 들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결심과 다르게 어쩌다 한국에서 저를 만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게 됐던 거죠. 제 인생에 사랑은 다시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름 씨 만나고 제 인생에 또 한 번 봄이 찾아왔습니다. 팍팍했던 제 인생은 이제 아름 씨 덕분에 따뜻해졌어요. 아름 씨 역시 아픔이 있기에 저를 받아주시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아름 씨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용기 냈어요. 그래서 저 더 노력할게요. 절대로 아름 씨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평생 보듬고 사랑해 줄게요. 아름 씨, 나 한 번만 믿고 따라와 줄래요? 현성 씨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제게 평생을 함께하길 약속했습니다. 조금 급한 감은 있었지만 그 짧은 시간 현성 씨는 제게 너무나 큰 사랑을 보여줬어요. 과로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진 제 곁을 하루 종일 떠나지 않고 저를 챙겼고 저를 만나면서 다른 여자는커녕 TV에 나오는 연예인 한번 거들떠본 적이 없었죠. 날 버리고 이혼했던 전 남편도 시도 때도 없이 길 가는 여자들을 쳐다보고 다른 여자들이 예쁘다며 저와 끊임없이 비교했었는데 말이죠. 제가 만난 다른 남자들과 현성 씨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연애 쪽으로는 쑥맥이라 늦게 만난 첫사랑과 결혼을 했다 그러더니 연애에 서툴면서도 언제나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모습에 저는 현성 씨에게 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순진하고 순수한 남자가 또 어디 있을까 싶더라고요. 거기다 현성 씨는 화목한 가정 환경을 자랑하며 그만큼 귀하게 잘 자란 티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해외에서 자라서 한국 사람들과 사고방식이 다른 건진 모르겠지만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고 늘 긍정적으로 밝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었죠. 이혼 가정에서 마음고생하며 자라서 마찬가지로 이혼의 아픔을 겪은 저로서는 화목한 집에서 구김없이 자란 현성 씨가 부럽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건진 몰라도 현성 씨와 가정을 꾸린다면 저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현성 씨의 프로포즈를 흔쾌히 받아들였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며 다시 한번 결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한번 해봤으니 2번은 쉬울 것 같았지만 결혼 준비는 여전히 어렵더라고요. 예약해야 하는 건 왜 이리 많고 돈 들어갈 곳도 많은 탓에 두통이 올 지경이었어요. 거기다 현성 씨의 상황도 문제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큰돈 쓸 일이 많은데 해외에서 살다 들어온 현성 씨가 카드가 없었거든요. 자기야, 내가 카드가 없어서 그런데 자기가 대신 결제해주면 안 될까? 어? 현성 씨 카드가 없어? 그럼 여태 어떻게 지냈어? 그동안은 큰돈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현금 들고 다녔지. 내가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서 한국에서 카드를 만들 수가 없거든. 나중에 자기랑 결혼하고 나면 해결될 문제지만 당장은 내 명의로 카드가 없거든. 그래서 그런데 그 말 나온 김에 자기 카드 안 쓰는 거 있으면 나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어릴 적 이민을 떠나 해외에서 자란 탓에 한국 국적이 아니었던 현성 씨는 국적 때문에 카드 개통이 어려워 제게 카드를 빌려달라 부탁했습니다.
결혼식 준비하면서 큰돈 결제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하다 보니 종종 카드 쓸 일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흔쾌히 제 카드를 내어줬어요. 돈은 줄 필요 없어. 어차피 결혼하면 현성 씨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현성 씨 돈인데 뭐. 나도 벌 만큼 버니까 카드값 걱정하지 말고 그냥 써. 내 결혼 선물이야. 현성 씨는 카드를 쓴 만큼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먼저 거절했습니다. 곧 결혼할 사이에 네 돈 내 돈 하는 건 정없어 보이기도 했고 결혼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차피 제가 낼 생각이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신혼집을 현성 씨 부모님이 해주셨으니 말입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여유가 있으시다는 현성 씨 부모님께서 단번에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제게 선물이라며 결혼도 전에 저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들으면 다들 안다는 한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 말이죠. 새아가, 하루빨리 만나고 싶구나. 우리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넌 모를 거야. 저도 빨리 뵙고 싶어요, 어머님, 아버님. 우리야말로 정말 보고 싶구나. 우린 그동안 현성이가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와서 다시는 좋은 인연을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얻었는지 모르겠다. 이게 다 내 복인가 싶네. 아무쪼록 조만간 만날 때까지 결혼 준비 잘하고 건강하게 잘 있으렴. 한국 가서 보자꾸나. 시부모님이 멀리 계신 탓에 저는 어른들을 직접 찾아뵙진 못하고 영상통화로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부모님은 화면 너머에 저를 예뻐하시며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알고 보니 시부모님께서도 현성 씨가 혼자 지내는 것을 무척 걱정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뭐 하기야. 자식이 결혼하고 1년 만에 사별한 뒤로 연애도 하지 않고 혼자 지냈으니 그럴 만도 했죠. 그런데 평생 혼자 살 줄만 알았던 자식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인지 시부모님은 저한테 뭐든 다 해주실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야 그런 걸 바라고 결혼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여유 있는 시댁에서 저를 예뻐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시부모님을 뵙고 결혼식을 올릴 날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혼식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지내시는 시부모님의 비자 문제 때문에 결혼식이 미뤄졌거든요. 요즘 국제 정세 때문에 비자가 쉽게 안 나온다네. 그래서 비자를 다시 받으려면 몇 달은 더 걸릴 것 같아. 어쩌면 반년 넘게 걸릴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도 없이 결혼식을 올릴 수도 없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이 일을 어떡하지? 정말 미안해 자기야. 괜찮아.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어떡하겠어. 결혼식은 시부모님 들어오시면 올려도 되고 난 사실 결혼식 같은 건 안 해도 좋아. 한번 해봤는데 뭐가 또 하고 싶겠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더 미안하잖아. 나 자기를 누구보다 행복한 신부로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자기가 이전 결혼 생활로 받은 상처를 내가 다시 행복으로 메꿔주고 싶다고. 조금 미뤄지긴 해도 결혼식은 꼭 올리자. 우리 부모님도 그걸 바라실 거야. 아마 자기한테 미안해서라도 결혼식 하라고 하실걸? 상황이 그렇게 되어 아쉽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상의 끝에 결혼식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 먼저 신혼집으로 입주를 하기로 했어요. 시부모님이 언제 들어오실지도 기약이 없고 그런 좋은 집을 그냥 비워두는 것도 아깝다며 남편이 살림부터 합시자고 했거든요. 와, 집 정말 좋다. 여보, 뷰 좀 봐봐. 이런 집에서 살면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그치? 나는 뷰보다 자기랑 같이 있는 게 더 좋은걸? 당신이랑 함께라면 난 반지하도 좋아.
해외에 살던 사람이 반지하도 알아? 아무리 그래도 반지하는 좀 그렇지. 내가 우리 도련님 반지하에 살게는 안 하지. 아이, 그럼. 우리 여보가 얼마나 능력이 좋은데. 그래서 나도 당신을 호강시켜줄 만큼 열심히 할 거야. 아직은 국내 시장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지만 언젠간 내가 당신 10배로 벌어다 줄게. 저를 만나기 얼마 전에 한국으로 들어와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남편은 저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사업에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해외에서 아버님을 도와 일을 했기에 능력은 좋았지만 한국에서 적응을 하고 자리 잡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남편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 명의로 카드도 빌려주고 남편이 타고 다닐 차도 제 명의로 구매를 했고 말입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너무나 미안해하며 어떻게든 보답을 하려 했지만 저는 부부 사이에 그런 인사치레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남편에게 뭘 바라고 만났던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더 큰 사랑을 받았기에 저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싶었거든요. 거기다 해외에서 유복하게 자라서 사업하시는 부모님을 둔 남편이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닐 거라 생각했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고급 아파트에서 남부럽지 않은 신혼을 즐기며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시부모님의 비자 발급이 무사히 완료되어 곧 들어오실 것 같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전해 들었죠. 기쁜 소식에 저희는 시부모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다시 미뤄뒀던 결혼식을 진행시켰습니다. 이미 신혼집에 입주해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는 탓에 결혼에 더 큰 로망은 없었지만 제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했네요. 그렇게 좋은 신혼집에서 행복한 신혼을 꿈꾸던 저는 갑작스럽게 기막힌 일을 겪게 됐습니다. 사업 때문에 지방으로 출장을 다녀오겠다던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됐거든요. 재수씨, 지금 땡땡병원으로 오시겠어요? 예?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희 남편 핸드폰으로 연락하시나요? 전에 전화통화했었던 현성이 친구 김광현입니다. 현성이랑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요. 네네, 기억나네요. 근데 병원으로 오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저희 현성 씨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그게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재수 씨. 현성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저랑 현성이랑 볼일 마치고 따로 출발했는데 현성이가 먼저 앞질러 가다가 그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전화상으로 드리기 어렵겠네요. 우선 병원으로 오세요. 오시면 제가 자세한 얘기 전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남편과 함께 일을 한다던 친구가 남편 대신 제게 전화를 걸어서는 더 묻지 말고 병원으로 급히 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저희 집에서 2시간은 떨어져 있는 지방의 작은 병원으로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출장을 떠난 남편이 가벼운 사고를 당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고라 해봤자 접촉사고 정도일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더 묻지 못하고 남편이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간 저는 자세한 위치를 묻기 위해 남편의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전화를 받은 남편의 친구 광현 씨는 제게 병동이 아니라 장례식장 지하에 있는 안치실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불안감을 느낀 저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수씨? 여기에요, 여기. 누구세요? 혹시 광현 씨? 근데 저를 어떻게 알아보시고... 저희가 실제로 만난 건 처음인가요? 재수씨는 전화통화만 몇 번 했었어서 제 얼굴을 모르시겠네요. 저는 현성이가 사진을 보여준 적이 많아서 저도 모르게 낯이 익어서 아는 척을 했네요. 이런 상황에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야 뵙게 됐네요. 하필이면 이럴 땐 말이에요. 예,
근데 병실이 아니라 왜 영안실에서 보자고 그러신 거예요? 설마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겠죠? 광현 씨와 저는 통화는 몇 번 나눴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는 사이였어요. 전에 몇 번 남편이 없을 때 전화가 걸려와서 잠시 짧게 얘기를 나눈 게 전부였거든요. 남편과 일까지 같이 하는 한국에 몇 없는 친구라는 얘긴 들었지만 다들 바쁘다 보니 시간을 내서 보기가 어려웠었죠. 저희가 결혼식이라도 올렸으면 그때라도 만났겠지만 아직 식도 올리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다 이제야 만나게 됐으니 반가워야 할 사이였지만 영안실 앞에서 반가운 인사를 나눌 수도 없었어요. 영안실까지 내려오며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도저히 남편이 죽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광현 씨는 그 영안실 앞에서 제게 믿지 못할 말을 전하고 말았죠. 재수 씨, 놀라지 마세요. 현성이가 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밤길이라 워낙 어둡기도 하고 길이 험해서 운전하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하긴 했지만 설마 정말로 사고가 날 줄은 몰랐네요. 혼자 운전하던 현성이가 그만 가드레일 밖으로 떨어졌어요. 뒤따라가던 제가 현성이를 구하려고 했지만 그때 차에 불이 붙으면서 도리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남편 친구라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안실 앞에서 제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뻔한데도 저는 남편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남편이 얼마나 다쳤을까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저희 남편은 지금 어디 있어요? 많이 다쳤어요? 그래도 살아있죠? 살아는 있는 거죠? 재수씨, 현성이 죽었어요. 여기 영안실 안에 누워있어요. 미안합니다. 현성이 구하지 못해서. 광현 씨의 입에서 남편의 죽음을 시인한 순간에야 저는 머리에 벼락을 맞은 듯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이제 막 결혼을 한 새 신랑이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죽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분명 하루 전까지 잘 다녀오라고 웃으며 배웅해주고 고급 신혼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앞으로 시작될 행복한 신혼생활만 꿈꾸고 있었는데 말이죠. 날벼락도 그냥 날벼락이 아니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럼 지금 제 남편이 죽었다는 건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많이 놀라셨겠지만 상황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재수씨. 같이 있었으면서도 현성이 살리지 못한 제 탓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현성이를 끌어내렸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그럼 지금 이 안에 저희 남편이 있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직접 봐야 믿겠어요. 안 돼요, 재수씨. 불에 타는 바람에 현성이 시신이 많이 손상됐어요. 봐도 현성인지 모를 거고 직접 보면 충격에 쓰러지실지도 몰라요. 저는 남편의 시신이라도 봐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영안실 냉동고에 있는 남편의 시신을 직접 확인하려고 했지만 남편의 친구는 시신이 불타버려 상태가 너무 참혹하다며 남편의 마지막을 확인하려는 저를 끝까지 만류했어요. 제가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보며 혹시나 제가 남편의 시신을 보고 기절이라도 할까 싶어 막는 듯 했죠. 영안실에 있던 다른 직원도 어차피 봐도 못 알아볼 거고 그러다 쓰러지면 남편 상도 못 치른다며 저를 말리더라고요. 그래요, 재수씨. 봐서 좋을 것 없어요. 지금 재수씨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현성이를 무사히 보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현성이 저렇게 추운 곳에 계속 둘 겁니까? 장례를 치르는 게 우선이죠. 장례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해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시부모님께 연락부터 드려야겠죠? 세상에, 갑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제가 어떻게 전해야 되죠?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현성 씨가 이렇게 떠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을 거 이해합니다. 같이 있던 저도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걸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재수 씨 곁 지키면서 도와드릴 테니까. 아, 그리고 현성이 부모님께는 제가 벌써 연락드렸어요. 아까 재수 씨한테 전화하고 바로 부모님께도 상황을 알렸거든요. 두 분은 충격이 크신지 울기만 하시더라고요. 우선 마음 추스르고 당장 한국으로 오신다고 했으니 아마 지금은 준비하시느라 재수 씨 전화도 못 받으실 거예요. 그 전에 저희끼리 먼저 장례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시부모님께는 뭐라 말씀드려야 하나 걱정이었는데 벌써 광현 씨가 먼저 저희 시부모님께 상황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걸 듣고 광영 씨와 가까운 사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시부모님과도 알고 지내는 정도로 가까운 친구였던 모양이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남편이 죽고 나서야 만나게 된 인연이지만 그런 친구가 있어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미안하게도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정신을 못 차리는 저 대신 광현 씨가 남편의 장례를 준비해줬어요. 장례나 앞으로 문제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재수 씨는 현성이 무사히 보내줄 수 있도록 정신만 바짝 차리고 계세요. 너무 힘들어 하시다가 쓰러지시면 안 되잖아요. 현성이 부모님이 도착하실 때까지만이라도 버텨주세요. 그리고 장례는 그냥 이곳에서 치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현성이 부모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현성이 한국 지인들도 많이 없으니까 장소는 중요하지 않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저 상태로 현성이 무리하게 옮기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겠네요. 그럼 광현 씨 말대로 할게요. 광현 씨의 말대로 남편의 시신을 옮기기 여의치 않았던 탓에 장례는 그곳에서 그대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조차도 처음 가보는 동네에 환자도 고인도 별로 없는 인적 드문 조용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게 됐네요. 광현 씨 덕분에 저는 다른 것은 신경 쓸 일 없이 광현 씨가 시키는 대로 그냥 상복만 갈아입고 빈소를 지키기만 하면 됐습니다. 나머지 중요한 일들은 광현 씨가 전부 저 대신 해결해 줬거든요. 그렇게 조문객도 별로 없는 빈소를 지키며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하루 사이에 남편의 죽음을 접하고 상복을 입고 장례를 치르기까지 모든 게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남편의 시신을 보지도 못해서 그런 건지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과 관을 앞에 두고서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부모님이라도 오셔야 실감이 날지. 그때까진 그냥 모든 게 거짓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동안 시름에 잠겨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던 와중에 누군가가 조용한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잘못 찾아온 건지 아무리 봐도 조문객 차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또래로 보이는 그 여자는 조문을 왔다고 볼 수 없을 만한 평상복 차림으로 장례식장을 누볐습니다. 보통들 하는 것처럼 방명록을 쓰거나 조의금을 내지도 않고 그냥 냅다 구둣발로 올라와서는 순식간에 남편의 영정 앞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생각지 못했던 방문객의 돌발 행동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여자가 제 앞을 지나가는 걸 보고도 제지하지 못했죠. 뒤늦게 여자를 말리려 했을 때는 이미 그 여자가 제 남편의 관짝에 손을 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씨구, 뒤졌다고 기어이 장례식까지 차렸어?
이놈이 잘도 뒤졌겠다. 아주 쇼를 해라, 쇼를. 누구세요? 누구신데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 장례식장에 구두발로 들어온 사람이 어딨어요? 나? 나 이 새끼 전처되는 사람이에요. 반가워요. 아니, 이럴 땐 반갑다고 하면 안 되는 건가? 아무튼 우리 통성명은 조금 있다 하고. 최현성 이 새끼 어디 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남의 남편 장례식장에 쳐들어와서 왜 죽은 사람을 찾아요? 당신은 전처 맞아요? 현성 씨 전처는 분명 죽었다 들었는데. 그랬겠지. 내가 죽었다고 그랬겠지. 근데 그놈 죽은 전처가 몇이나 되는 줄은 알아요? 이거 보아하니 그쪽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모양이네. 하긴 뭘 모르니까 이딴 놈 영정 앞에서 그러고 있겠지. 아휴, 당신 사정도 짠한 것 같은데 내가 뭐라고 해줄 말이 없네요. 아무튼 나는 우선 최현성 이놈부터 찾아야겠으니까 좀 기다려줄래요?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최현성이야, 이 새끼야! 너 어디 숨어 있어? 당장 안 튀어와? 내가 너 먼저 찾으면 너 내 손에 죽는 거야. 남편의 전처라는 여자가 찾아와서는 갑자기 저희 남편을 찾아대는 겁니다. 남편의 영정을 보고도 남편더러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저는 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남편에게 듣기로는 분명 사별을 했다고 했었는데 이 여자가 정말 남편의 전처는 맞는 건지 모든 것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전처라는 여자는 장례식장을 휘저으며 남편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더니 병풍 뒤를 제치고는 갑자기 남편의 관뚜껑을 열더라고요. 이게 무슨 짓인지 너무 놀란 저는 그 여자의 행동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자는 관을 열어버렸고 저는 여자의 무례한 행동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놀라서 난리를 피는데도 그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아 했어요. 당황한 제가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며 그 여자를 내쫓으려던 순간 저는 그 여자가 보여주는 관속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라 뒤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 꾸며져 있어야 할 관속에 통화가 연결되어 있는 핸드폰만 덩그러니 들어있더라고요.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 자식이 이거 어디 숨어 있구만. 이게 무슨... 이게 대체 뭐예요? 이거 그 자식 쓰던 핸드폰일 거예요. 맞네. 이거 내가 사줬던 핸드폰. 근데 핸드폰이 여기 왜 들어있죠? 여기 통화 중인 거 봐요. 이 자식이 이거 관짝에다가 핸드폰 전화 걸어서 숨겨놓고 여기 상황 다 듣고 있는 거라고요. 누가 장례식장에서 이런 짓 하겠어요? 이걸 보고도 이놈이 정말로 죽었다 생각해요? 그럼 제 남편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럼 제 남편이 죽지 않았다는 건가요? 지금 그놈이 살아있는지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아휴, 그쪽도 저놈한테 제대로 속은 모양이네. 관짝 안에 들어있는 휴대폰의 정체에 놀라기도 잠시 남편의 전처라는 그 여자는 어리둥절해하는 저를 보며 한숨을 길게 내셨습니다. 마치 제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는 전처의 모습에 저는 기분이 상하기보다 그 상황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었어요. 내 남편이 죽지 않았다니 그건 무슨 말인지, 죽었다는 전처는 어떻게 살아있는 거며 대체 관 안에 들어있는 핸드폰은 뭐고 누구랑 통화 중인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러자 전처라는 그 여자가 제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쪽 속은 거예요. 최현성 그놈한테. 물론 나도 피해자고요. 나 이후로는 더 피해자가 없을 줄 알았더니 이놈이 전국을 다니면서 여자들 등을 쳐먹고 다녔네. 내가 최현성 그 자식 잡겠다고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요? 여기도 어쩌다 겨우겨우 찾은 거예요. 내가 전국에 그놈 찾는다고 사람을 뿌려놨거든.
근데 1년간은 깜깜무소식이다가 갑자기 웬 장례식장에 최연성 그놈 이름이 떴다 그러기에 달려와 봤더니 정말로 그놈 영정이 걸려있을 줄은 몰랐네요. 거기다 글쎄 새 와이프까지 있을 줄은 더 몰랐네.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제가 속았다뇨? 남편이 저를 속였다고요? 그러고 보니 남편은 분명 전처와 사별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지금 앞에서 떠들고 있는 거 보고도 그놈 말을 믿어요? 그쪽도 내 꼴 나기 싫으면 빨리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거예요. 최연성 이 인간 여자들 등쳐먹고 다니는 사기꾼이라고. 혼인 빙자로 여기저기 여자들 돈 뜯어먹고 나르는 게 특기인데 이번엔 설마 죽었다고 쇼까지 할 줄은 몰랐네. 나 참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해요. 사기라니 그게 정말이에요?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놈이랑 결혼하면서 뭐 돈 빌려주거나 돈 뜯긴 거 없어요? 곧 결혼할 사이니까 돈을 달라고 했다거나 자기 사업한다고 급한 목돈이 필요하다거나. 난 그런 식으로 뜯긴 돈이 수억이거든요. 이 자식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땐 이상한 낌새도 못 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사업 문제로 힘들어졌다면서 위장 이혼을 하자 그러더니 그대로 잠적을 해버리더라고요. 그제서야 이놈이 내 돈 뜯어먹고 날라버렸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여자의 말에 저는 너무 놀라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남편이 사기꾼이라서 나를 속이려고 죽음까지 꾸몄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여자의 말을 무시하기에는 저도 걸리는 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제가 남편에게 빌려준 카드들과 제 명의로 뽑은 외제차들을 생각하니 뭔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이대로 남편이 죽어버리면 저는 남편이 제 앞으로 달아놓은 카드빚과 차량 대출금을 혼자 갚아야 할 텐데 싶은 생각이 그제서야 들었던 거죠. 표정 보아하니 그쪽도 뭔가 걱정되는 게 있는 거죠?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닌데 그쪽도 안 당했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생각해봐요. 최연성 그놈이 어디 있을지. 그건 저도 몰라요. 저는 그냥 남편 친구한테서 사고 났다는 소식만 듣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라. 어제부터 제가 정신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 장례식장도 그 친구분이 준비해 주신 대로 한 거고 저는 남편 시신도 못 봤어요. 너무 끔찍하다고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남편 시신이 없어서 그랬던 건가 싶네요. 세상에. 그럼 저 완전 속은 거예요? 친구? 친구 누구요? 그 친구 좀 이름 뭐예요? 김광현이라고 남편 부모님이랑도 아는 사이 같아 보였어요. 저 대신 시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다고 했거든요. 남편이 사고가 날 때도 같이 출장을 떠났던 거라고 했고 아마 남편의 행방은 그 사람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네. 아무래도 그 사람도 수상하네요. 근데 이놈이 누구랑 같이 일을 벌일 놈이 아닌데? 아무튼 그 사람한테 자초지종을 물어야겠네요. 김광현이라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글쎄요. 아까까지만 해도 근처에 있었는데. 저기 있다. 광현씨! 광현씨? 그렇게 저희가 남편의 친구를 찾고 있는데 그때 주방 쪽에서 광현씨가 몰래 일어서려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부르는데도 못 들은 척하며 조용히 빠져나가려는 모습에 뭔가 수상하다 싶었죠. 그러자 제가 광현씨를 부르는 것을 보고 그쪽을 쳐다본 전처가 득달같이 달려가 광현씨의 뒷덜미를 잡아채더라고요. 과격한 전처의 행동에 놀라기도 잠시 두 사람이 아는 사이인가 의아했던 저는 전처가 광현씨를 보며 하는 말을 듣고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식 어딜 도망가려고? 야 최연성, 네가 왜 여기 있냐? 내가 아까 네 발로 안 나오면 가만히 안 두겠다 했던 거 기억 안 나? 너 이 새끼 아주 제대로 사기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최현성이 죽었다고 장례식까지 치러놓곤 뭐? 친구? 그래서 네 이름이 김광현이야? 야, 최현성! 어디 한번 네 입으로 직접 말해봐! 아, 이것 좀 놔줘. 내가 다 설명할게. 놓고 말하자, 놓고, 응? 그 사람은 분명 남편 친구인 광현 씨였는데 전처는 왜 그 사람을 최현성이라고 하는 건지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이 최현성이라고요? 이분은 분명 남편 친구라고 하던 광현 씨인데? 저기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놈이 최현성 맞아요. 이놈 변장이 특기라서 얼굴 건드리면 또 못 알아보거든. 나야 이놈이랑 볼장 다 볼 사이라 알아보는 거지만 아까 영정사진에 찍혀있던 모습은 이놈이 사기칠 때 쓰는 얼굴이에요. 안경 끼고 눈 처지게 만들어서 사람 좋은 척 변장하고 다니는 얼굴이죠. 그래도 자세히 보면 알 텐데. 어때요? 들여다봐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 여태까진 남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그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과 달리 안경도 안 꼈고 얼핏 보기에 이미지가 너무 달라서 자기가 김광현이라고 하니 김광현인 줄만 알았죠. 뒤늦게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 저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남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남편의 목에 있던 점과 같은 자리에 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다 보니 묘하게 남편과 닮은 구석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저는 제가 그놈에게 제대로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됐죠. 당신 뭐야? 당신 정말 나를 속인 거야? 나한텐 남편 친구라고 구구절절 설명하더니 결국 당신이었어? 여보, 미안해. 근데 나한테도 사정이 있었어.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해 줄 테니까 나 좀 믿어줄래? 믿기는 개뿔. 이 자식아, 또 개수작 부리지 마. 너 나 등쳐먹은 걸로 모자랐냐? 그래서 신고당해서 쫓기는 와중에도 다른 여자를 이렇게 속여먹었어? 저기요, 이 자식 거짓말이 특기고 혓바닥이 새치여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절대 들어주지 마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면서도 속는 여자들이 있다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전처의 말을 전부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놈에게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고부터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놈에게 속았던 건지 바보 같은 제 자신에게 화가 나면서 나를 속인 그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내 상처를 전부 알면서도 일부러 제게 접근해서 거짓말로 결혼까지 이어간 그 인간을 떠올리니 그놈에게 마음 주고 돈까지 준 제가 너무 불쌍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놈 때문에 슬퍼하며 장례까지 치르던 게 억울해졌죠.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속일 수가 있어? 돈이 필요하면 돈만 가져가지. 가뜩이나 힘든 사람한테 남의 마음까지 뺏어가 놓고 심지어 죽었다고 장례 치르면서 사람을 과부로 만들어? 그래놓고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이 배은망덕한 놈아! 오늘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순간 이성을 잃은 저는 전처가 붙잡고 있던 그놈에게 달려들어 정신없이 그놈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자 전처도 합세해 그놈을 같이 때리기 시작했죠. 여자 둘이 달려드니 그놈도 정신이 없는지 저희를 쉽게 당해내지 못했어요. 아프다고! 이것들이 뭐하는 짓이야? 사람을 패 죽이려 그래? 니들 이거 범죄야! 웃기시네.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우리한테 뭐라 할 처지나 되냐? 우리가 범죄자면 넌 갱생도 안 되는 쓰레기지? 여자 등쳐먹겠다고 위장 이혼하고 여기 와선 장례식까지 벌인 놈이 무슨 말이 많아? 그러게 말이에요. 당신 아직 입 나불거리는 거 보니까 덜 맞은 모양이다. 어디 그럼 더 맞아봐. 그러고 보니 손님이 없어서 육개장이 한참 남았는데
살아 돌아온 기념으로 어디 육개장이나 먹어라. 한참을 때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저는 주방 한켠에 보이던 육개장을 발견하고 육개장 솥을 그놈에게 부어버렸습니다. 아직 뜨끈한 육개장이 얼굴과 몸에 끼얹어지자 그놈은 뜨거운지 난리를 치며 바닥을 뒹굴렀어요. 아, 뜨거! 뭐하는 짓이야? 당신 정말 미쳤어? 이젠 하다 사람을 데워 죽이려고? 겨우 이 정도로 사람이 죽겠어? 왜? 당신 어젯밤엔 불타는 차 속에서도 살아나온 사람이잖아. 근데 이걸로 엄살이니? 남의 가슴에 불 질러놓고 너는 겨우 이게 아프냐? 아, 뜨거! 아이, 따가워! 맘 같아서는 똥물에 튀겨 죽이고 싶었지만 법치국가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게 그놈을 한참 혼내주던 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사기꾼이 있다고 데려가라고 말이죠. 얼마 뒤 경찰들이 장례식장으로 찾아오자 경찰들은 한바탕 난리가 나 있던 꼴을 보고 황당해했어요. 아, 이게 다 뭡니까? 두 분이 이러신 거예요, 지금? 경찰 아저씨,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여자들이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 인간이 도망가려고 그래서 잡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자 둘이서 남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잘못은 이놈이 저질렀으니 이놈 잡아가세요. 이미 신고가 되어 있던 범죄자였기에 체포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놈이 경찰에 잡혀가며 저희도 같이 경찰서로 가게 됐죠. 그놈은 경찰들 앞에서도 오해가 있는 거라며 입을 나불거렸지만 잔뼈가 굵은 형사님들 앞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놈이 조사를 받는 사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놈을 찾았다는 연락이 갔던 건지 순식간에 피해자들이 경찰서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다 모이고 보니 그놈에게 혼인빙자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만 저를 포함해서 6은 되더라고요. 아직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정도인 걸 보면 대체 몇 사람이나 속이고 다닌 건지 저는 새삼 그놈이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보며 한편으로는 위안도 됐어요. 나 혼자 바보라서 당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됐고 왠지 모를 동지애를 느꼈습니다. 다 비슷한 사정이라 그런 건지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희들은 다 같이 합심해서 그놈을 고소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만 해도 피해를 당한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었거든요. 그놈에게 빌려준 카드값이며 그놈 앞으로 뽑은 중고차에 심지어 그동안 제가 시부모님 덕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었던 아파트 월세까지 제 카드에서 현금론을 해서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제 눈치 보지 않고 편히 쓰라고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더니 저 몰래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해외에서 곱게 자란 사업가의 아들이라 그렇게 떠들더니 애초에 전부 다 거짓이었던 겁니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으니 형사처벌을 피하진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형사처벌이라고 해야 사기 범죄자 형량이 끼케야 몇 년일 거고 뭐 많이 받아봐야 10년도 안 돼서 나올 건데 그거 가지고 속 시원해하기엔 우리가 각자 입은 피해가 적지 않죠. 맞아요. 저는 솔직히 다른 거 필요 없고 저놈한테 뜯긴 돈이라도 받아내고 싶어요. 감옥 간다고 내 돈 갚는 것도 아닌데 이대로 피해를 떠안을 순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민사소송 겁시다. 저놈이 뭘 가지고 있던 탈탈 털어서 벗겨 먹자고요. 피해자들 중 제일 나이가 많고 돈이 많았던 것이 바로 전처인 연진 언니였습니다. 저나 다른 사람들은 만난 개월 수도 1년 미만이고 혼인신고까진 가지 않았었지만 연진 언니는 그놈이랑 무려 3년을 같이 살면서 수억을 뜯겼다더라고요. 언니가 워낙 돈이 많으니 그놈도 들러붙어서 오랫동안 뜯어먹었던 거죠.
연진 언니는 돈을 잃은 것은 아깝지 않지만 그놈에게 속았다는 것이 용서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돈은 못 찾더라도 저희들 돈은 되찾아 주겠다며 저희를 다 모아 민사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연진 언니가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그놈이 중고차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제 명의로 외제차를 구매했던 그곳이 바로 그놈이 운영하던 업체였던 겁니다. 다른 직원을 바지 사장으로 세워 명의는 달랐지만 돈이 오간 것이 그놈의 통장이라 실질적인 소유주가 그 인간이라는 것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놈이 중고차 업체 사장이라는 것을 확인받아 그놈이 가지고 있는 중고차들에 하나씩 압류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민사소송이 하루 이틀 걸리는 일이 아니다 보니 저희들이 당한 사기 피해 내용이 인정받아 피해 회복을 하기 전까지 그놈의 재산을 묶어놔야 했거든요. 그래도 약삭 빠른 놈이 또 명의를 돌려버리고 빠져나갔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마침 그놈이 사기죄로 수사를 받는 중이라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진 언니의 변호사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소송을 해나갔고 모두의 힘을 합쳐 무사히 승소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입었던 피해 금액의 위자료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죠. 그나마도 그놈이 사기친 돈을 가지고 알뜰살뜰 중고차 사업을 했던 덕분이었지 그냥 흥청망청 쓰고 다녔더라면 없었을 일이었네요. 그래서 이걸 다행이라 해야 하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해자들은 금전적 피해라도 줄일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놈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잊혀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피해자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뿐이라 저희는 사건이 해결된 후로도 자주 만나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피해자들끼리 만나는 것만으로 위안이 됐거든요. 우리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다 인연인데 앞으로도 자주 만날까요? 그래요. 우리 모임 만들어요. 모임. 뭐 좋은 일로 만난 것도 아닌데 모임까지야. 시작이 좋았던 건 아니지만 우리 사이가 나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지지부진한 소송하면서 쌓인 정도 있는데 이대로 그냥 남남으로 찢어지긴 아쉽지 않아요? 나는 마음 맞는 언니, 동생들 생겨서 좋은데. 그래요. 뭐 이런 것도 다 인연이지 뭐. 남자 때문에 엮인 게 어디 보통 인연인가? 우리 앞으로도 계속 만나면서 좋은 인연 유지해요. 사실 저도 1년 넘게 소송을 하면서 언니 동생들을 만나다 보니 벌써 정이 들었더라고요. 다들 하나같이 착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어쩌다 그런 몹쓸 사기꾼한테 걸려 이런 수모를 겪는지 안타까울 정도였죠. 그런 인간 때문에 시작된 인연이라는 게 아쉽긴 했지만 어찌됐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은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저희는 종종 만나 안부를 주고받고 있어요. 2번이나 남자에게 당했으니 제 인생에 더 이상 결혼은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인연들 만나서 친구들에게 위안을 얻으며 외롭지 않은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만 드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부디 사기꾼 조심하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